마음은 심란하고 정신은 어디 가출한 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해에 사는 31살 남자이고 동갑내기인 와이프와 지내고 있었죠. 결혼 3년 차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많이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가진 후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생활하였고, 아이 낳고 살이 쪄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헬스게임 PT도 150만원짜리 결제도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는 제 아내를 잘 챙겨줬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와이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자주 회식이라며 외출을 하였고, 오랜만에 육아를 벗어나 일하는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해를 해준 탓일까요? 술을 먹고 새벽 4시 넘어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고, 의심을 하면서도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두 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설마 그런 짓을 할까 생각하였습니다. 올해 3월 아이가 두 돌이 되기 며칠 전 저는 보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빌라 2층 베란다에 있는데 어떤 남자와 와이프가 함께 빌라 입구로 오더니 남자가 제 와이프에게 목에 멍자국 잘 가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격분해서 베란다 위에서 뭐냐고 따지니 남자 놈은 택시를 타고 도망가듯 갔고 와이프는 집으로 올라오더니 회사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내는 술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술 냄새가 났고 그 상태로 아기가 자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서 저는 그 몸으로 어딜 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길래 장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은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모님께 전화하는 걸 들었는지 와이프는 밖으로 나와서 장모님과의 통화를 끊어버리더니 나도 숨 좀 쉬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와이프는 주간 야간을 번갈아가며 일을 하는 회사였었고, 저는 야간이 없는 병원 일을 해서 칼퇴가 가능해서 애를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5시 반 퇴근이라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고, 집에 데려와 애를 씻기는 것도 밥을 먹이는 것, 재우는 것, 그 모든 걸 제가 다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내에게 이교대하니까 힘들겠지 하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간혹 저와 함께 쉬는 날이면 2살인 애한테 계속 TV를 보여주며 혼자 놀게 두었고, 와이프는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술 먹고 들어온 그날 저와 말다툼을 하고 와이프는 집을 나갔고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근처 숙박업소로 갔더군요. 다음날 아침에 얼마 전에 사줬던 와이프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며칠 전 봤던 그 남자와의 대화 녹음이었는데 누가 들어도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처가에 제가 본 영상 내용 다 말하고, 장모님은 그제서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더군요. 그 전부터 저한테 바람피면 이혼이다 라고 말한 여자였기에 이혼이다. 네가 한 짓은 간통이다 뭐가 그리 떳떳하게 말하냐라고 했더니 간통죄 없어졌다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애기 데리고 나와 현재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와이프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대단하더군요. 전 직장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중 한 남자한테는 몇백만 원 빌린 뒤에 잠수 타버리고 대부업에 손대서 추심 들어올 뻔한 적도 있고 그랬다더군요. 도대체 왜 결혼 전에 그걸 알아볼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도 되었고, 결혼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도 녹음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년에 군대 전역한 젊은 놈이더라고요. 그놈은 뭐가 좋다고 유부녀랑 놀아났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녹음된 날짜들을 보면 아이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예약한 날도 그놈과 먹고 노느라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태아 보험료도 1년 내고 그 다음 아이 넣지를 않아 실효되었더군요. 저는 알아서 잘 넣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정확한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 거의 생활비는 제 카드로 결제를 했던 상황이라 와이프의 카드 내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와이프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한 달에 월 250만 원은 넘게 쓰고 있었고 벌써 카드 한도 초과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놈 자취하는 곳 주위에서 이불집에서 74만원치를 긁었더군요. 무슨 같이 살림 차릴 생각인지 생각조차 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무튼 그 여자 빚 때문에 협에 이혼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더라고요. 회사에 이것들 이름 다 까발리고 싶지만 제게는 아이가 있기에 제가 범죄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정을 받고 자라지 않아 다행인지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지내는데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글쓴이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 계정을 빌려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들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연애 시절부터 쭉 지켜봐왔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항상 힘들어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안 주는 거는 예사고, 친구의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 모처럼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전화로 거기는 왜 갔냐,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라, 그럴 시간에 나를 보러 오라고 때를 쓰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집착이 병적으로 심했습니다. 친구들 커플끼리 놀러갈 때도 자기 맘에 안 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가버리고 집에 가서 전화로 화내고 욕하고 그러더군요. 더 웃긴 일도 있습니다. 결혼식 전 날 친구 커플들끼리 모였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임신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니 친구 보고 혼자 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수시로 전화가 오더군요. 나 빼고 노니깐 재밌냐고 하면서 집에 빨리 안 들어가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온갖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저희 친구들도 다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같이 가자고 얘기도 했었고 허락을 했었으니깐요. 아무튼 그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싸웠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결혼식이니 잘 풀리길 바라면서 집으로 귀가를 했죠. 결혼 후에는 제 친구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친구 부모님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너희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너희 집이 그렇게 잘났냐 등등. 뭐 흔히 얘기하는 시댁구박 그런 건 옆에서 볼 때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그 여자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친구를 통해서 하였지만 그것 또한 집안 행사 관련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얘기도 있지만 제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본 장면도 있죠. 애가 엄마가 봐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막 걷고 뛰기 시작할 때 거실에서 뛰며 잘 놀고 있는 애를, 주위에 장난감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애가 침대에서 떨어져 피가 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하면서 그냥 TV 보러 가더군요. 참 이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인지 싶었습니다. 불륜 이후 친구가 많이 힘들어할까봐 제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의 눈은 거의 돌기 직전이었으니깐요. 혹시나 사고를 칠까봐 혼자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위에 친구가 작성한 글에도 있지만 그 사건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다 들었죠. 간통죄 없어졌다. 갈 때까지 가보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여자가 먼저 이혼 조건을 걸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도저히 혼자 갈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같이 동행해달라고 부탁을 해서였죠. 처음에는 친구 혼자 법원에 들어갔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가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대단하더군요. 껌을 짝짝 씹으면서 본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다 바꾸더군요. 법원에서 어디선가 상담을 받고 온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뻔뻔하던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가 법원에서 짜증까지 냈습니다. 오히려 친구는 차분해졌으나 제가 눈이 돌았어서 친구가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작성하다 보니 다시 화가 날 정도로 상종 못할 인간이었죠. 제 친구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본인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시는 분들 익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로 인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정말 환장해 버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만난 지 몇 개월 안 된 풋풋하다거나 불안정한 커플도 아니고 2년이 다 되어가는 30대 커플이에요. 원래 성격 자체가 저는 좀 독립적인 스타일이고 남자친구는 좀 반대의 성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 같은 여자는 절대 아니고요. 남친도 애기 스타일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독립적인 것에 있어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애교 많은 천상여자였는데 남친 때문에 지금 정신 나간 마녀 헐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는 일반적인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는 프리랜서라 활동 시간대가 살짝 달라요. 남친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회사에 갔다가 밤에 퇴근해서 새벽 1시쯤 자고요. 저는 오전 11시쯤 일어나서 낮에는 밖에서 사람 상대하며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 혼자 새벽까지 일하다가 새벽 5시쯤 잡니다. 제가 저런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남친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났다고 문자 보내고 나가면서 나간다고 문자 보내고 또 집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길 일하고 전화합니다. 물론 가끔씩 늦잠을 자서 급하게 나갈 때는 문자를 못 보내고 나간 적도 여러 번 있긴 하죠. 하지만 나가면서 문자를 못 보낸다 하더라도 저의 대략적인 스케줄을 남친은 다 알고 있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항상 미리미리 얘기를 해놓습니다. 주말에 낮이나 아침부터 약속을 하게 되면 전 그 전날 잠을 아예 안 자면서까지도 약속 꼭 지키고요. 어디 놀러가서 놀다가 새벽에 남친이 먼저 잠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고 혼자서 놀다가 잠듭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아침 6시쯤 잠이 들 때는 남친 모닝콜을 해주고 그 전에 잠들 때는 아침에는 연락을 못하는 거죠. 남친은 출근하고 나서 이제 출근했다고 문자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낮 12시쯤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 시간인데 자기는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것만큼은 좀 이해해달라고 해서 다행히도 이제는 점심시간에는 전화는 잘 안 하고요. 대신 끊임없이 문자를 하죠.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낮 2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는 전화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통화를 길게 잘 못해요.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그렇게 문자 정도만 하다가 제가 일이 끝나면 전화를 합니다. 제가 먼저 끝나거든요. 그러면 지는 그때가 회사에서 한참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려해서 빨리 끊어줍니다. 제가 워낙 그런 거로 피해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배려를 해줘도 자기는 언제든 전화하면 다 받을 수 있대요. 웃긴 건 그래놓고서는 남자친구도 회의 들어가면 전화 못 받더군요. 회식 자리나 일 미팅이 있게 되면 전화를 잘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길래 너는 그럼 네 상사랑 단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 전화 받을 수 있냐니깐 그렇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래 물론 받을 수야 있겠지. 근데 난 네가 그런 상황인 걸 알면 너처럼 붙잡고는 안 있는다고 그냥 빨리 끊어준다고. 눈치채셨겠지만 얘는 제가 일적으로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전화해서는 제가 미안한데 나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니깐 이따 전화할게 하면 전화를 안 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 아응 하고 바로 끊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얘기를 계속합니다. 어딘데? 언제 끝날 것 같은데? 등등. 결국에는 저도 참다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서 화를 내죠. 어찌 보면 결국은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문제 가지고도 피 터지게 언쟁을 벌였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저건 어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걱정될 수도 있으니까.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100번 참고 양보해서 거기까진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밤에 하는 통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먼저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통화할 땐 일찍 끊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퇴근하면서 들어간다고 전화가 오죠. 그럼 또 짧게 통화하고 끊어요. 그리고 나서 남친이 집에 도착하면 또 전화가 옵니다. 그때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전화를 하다가 할 말이 떨어졌는데
그냥 전화통 붙잡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왜 그렇게 있어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말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훨씬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제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나만 하고 싶어서 주구장창 저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들어주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 카운셀링 담당일 정도예요. 지가 전화했는데 별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그냥 분위기 유지하려고 계속 떠드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끝날 쯤이면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서 해나가거나 다른 얘기를 하거나 할 말 없으면 끊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말을 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몇 초 동안 정적이 흘러도 아무 말이 없을 때 그 시점에서 제가 슬슬 마무리를 짓고 그럼 좀 쉬고 이따가 자기 전에 전화해 이러면 삐지는 겁니다. 왜 자기랑 전화를 끊으려고 하냐고 합니다. 진짜 그때까지 계속 제 얘기만 듣다가 그 문제를 걸고 일어나면서 그걸 자신의 대화 화두로 시작하는 거죠. 혹은 제가 자기 전에 통화하자는 말이 끝나고 또 몇 초간 뜸을 들이다 겁나 깊게 한숨을 쉽니다. 진짜 그 한숨 쉬는 거 들을 때마다 복장이 터집니다. 진짜 말 그대로 환장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이러는 거 가지고 제가 환장할 것 같은 거면 제가 이상한 여자겠죠. 근데 매일 밤 저럽니다. 제가 좋게 얘기도 했어요. 아니, 통화를 계속 하고 싶으면 너도 네 얘기를 좀 해라. 네가 전화하면 네 원하는 대로 전화통 붙들고 네 원할 때까지 수다를 떨어줘야 하는 그런 말하는 인형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지면 전화는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에 와서도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매일 밤 처음부터 전화 안 받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받자마자 끊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전화 제대로 받고 얘기도 했고 그런데 상대방이 말이 없으면 당연히 끊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다고 상대방 무한하게 싸가지 없이 갑자기 툭 끊어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 머릿속에는 그저 제가 일 때문에 자기랑의 통화를 빨리 끊는다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 해도 이어나가지지가 않으니까 그럼 좀 쉬다가 이따 전화하라고 한 것인데 자기는 내가 이래 환장해서 자기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설사 진짜 일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해 못해줄 만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더 이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 프리랜서라 평일에 쉴 때도 많고 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항상 주말만큼은 남친 생각해서 비워두고 평일을 혼자 보내게 된다고 일하는 남친 붙잡고 징징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평일에 일하느라 못했던 얘기는 주말에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거기서부터 틀어진 건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한 수백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깐 언젠부턴간 막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 못해 죽은 귀신이 붙었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심지어는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얼마나 그 꼴을 많이 봐왔으면 형님도 참 이상하시다고. 누나가 어이없이 갑자기 뚝 끊으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언지를 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던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제 동생 항상 남친 편인 아이입니다. 근데도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식탁에 다 차려놓고 먹으려는데 전화 와서는 뭐 하냐길래 동생이랑 밥 먹으려고 하면 아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전화할게 하고 끊으려 하면 또 몇 초 뒤 깊은 한숨. 진짜 빡칩니다. 그러면 남친은요? 이럽니다. 그럼 너랑은 언제 통화하냐고 합니다. 너는 나랑 시간대가 달라서 자기랑 통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맨날 전화하면 빨리 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네 말대로라면 그렇게 우리가 통화를 안 하는 사이라면 내 동생은 너랑 나랑 통화하는 걸 보지도 못했어야 정상인데 이젠 걔조차도 지긋지긋해 하기 시작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통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끊으려는 것 뿐이라고. 근데 아까는요? 아니 나다를까. 또 똑같은 얘기 나오게 하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사납게 나오니깐 하려던 말이 쏙 들어갔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도 아니고 순서는 똑바로 하라고. 내가 사납게해서가 아니라 네가 먼저 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길래 내가 언능 잘 자라고 한 거고 거기서 또 네가 삐치고 기분 안 좋아졌길래 내가 폭발한 거라고. 아니, 자다 깨서 새벽에 전화 온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여 자라 그러지. 거기서 또 전화통 붙잡고 수다 떨고 있습니까? 내가 여지껏 만나오던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거로 지적을 받고 똑같은 거로 싸운다면 그건 내 잘못이겠지만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런 일 가지고 싸워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고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장 바꿔 생각도 좀 해보고 고쳐볼까 노력이라도 해야지. 매일 밤 진짜 뭐 하는 짓이냐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남친은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죠?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겠죠. 절 너무 사랑하고 제 목소리가 계속 듣고 싶으니까 전화를 끊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근데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도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진짜 환장할 것 같습니다. 너가 자꾸 그러는 통에 나 네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한다. 점점 더 네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진다. 노이로제 걸렸다고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이해 못해주는 저에게 잘못이 있는 건가요? 제가 더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남친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고칠 테니.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지만 제 또래 친척 형제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늦은 게 아닌데도 괜히 알게 모르게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대학교 올라갈 때쯤에는 괜히 친척 형제들과 대학교 어디 간다로 비교당하고 졸업 후에는 어느 회사에 취직할 거니 언제 취직하니 하면서 필요 없는 걱정들 때문에 골치였는데 그래도 제법 괜찮은 회사 들어가서 더 이상 비교당할 일이 없겠다고 안심했는데 이제는 결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남자친구가 있니? 남자친구 직업이 뭐니? 이런 이야기들 뿐이지만 또 결혼을 하면 누구는 뭘 해줬네 하면서 이야기 오고 갈 거 생각하니 벌써 머리가 아프네요. 아무튼 제가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랑 나이가 가장 비슷했던 친척 언니가 결혼을 하고부터 은근 저희 부모님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한테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건 아니지만 하도 오래 만나다 보니 당장 남자친구나 저는 늘에 이러다 우리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 주고받을 때도 있고요. 제가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 저보고 결혼 언제 할 거냐는 이야기 듣는 것처럼 남자친구 또한 집에서 결혼은 언제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저 사이에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고 또 그러다 보니 어느덧 서로를 양가 부모님께 소개도 하게 되었어요. 가끔씩 밖에서 따로 만나 남자친구 부모님과도 가끔씩 외식을 같이 하거나 했어요. 마냥 좋은 분들이시구나 했는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이제 와서 와닿네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얼마 전 일입니다. 남자친구가 큰 집에서 가족들 모임이 있는데 저보고 거기를 같이 다녀오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렸으니 다른 어른들께도 저를 자랑하고 싶고 소개시켜주겠다고 한번 같이 다녀오자고 하는 거예요. 남친 부모님도 저를 괜찮게 보셨고 은연중에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저를 거의 며느리로 확정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제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언젠간 결혼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남자친구 말 맞다나 미리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 놓을까 하는 생각에 알겠다고 하고 따라간 게 화근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이미 회사에 월차 신청을 해서 그날을 비워놨지만 저는 갑작스럽게 따라가게 된 거다 보니 회사에 급하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꽤나 가깝게 지내던 언니가 저한테 거길 저보고 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어차피 결혼하게 될 텐데 미리 가는 게 이상한 거냐 물어봤는데 아무튼 남자 쪽 가족들하고는 적당히 거리 두고 최대한 안 보는 게 수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제가 그 언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코 큰 집에 따라갔다 왔다는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무조건 제 사정을 봐주는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다 보니 퇴근 시간을 조금 앞당겨주기로 했어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1분 1초가 급한 일이었던 데다가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그 프로젝트에서 주축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회사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대로 그 일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대신 퇴근을 조금 일찍 하고 저 혼자서 남자친구 큰 집에 따로 가기로 했어요. 부랴부랴 회사 일 마무리 짓고 출발을 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데도 그 언니는 저보고 자꾸 거길 왜 가냐는 식이었지만 아무튼 남자친구 큰 집에 기어코 도착을 했어요. 서두른다고 했지만 퇴근 시간 겨우 피해 출발한 거라 도착할 때쯤 되니 차가 살짝 밀려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늦었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면서 음식 준비하는 거 하나도 못 도와줬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속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는데 음식 준비를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는가 싶었거든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저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시키고 있었어요. 식구가 무지 많아서 누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겠고 한참 헷갈려하고 있는데 큰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바빠 죽겠는데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남자친구 손에서부터 저를 뺏어가더라고요. 엉겁결에 음식 나르고 있는데 끌려가서 뻘쭘하게 눈치껏 이런저런 걸 도와줬습니다. 음식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손에 쥐어주는 거 나르고 수저 같은 거 챙기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힘들게 회사 일하고 먼 길 운전하고 와서 뭐 하는가 싶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남자친구는 저를 소개하러 다니는 와중이었는데 일손 바쁘다고 저를 데려간 건데 인사시키는 것보다 지네 어른들 밥상 차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지 제가 일하고 있는 건 신경조차 쓰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거실에 차려진 커다란 상에 음식 나르고 있던 건 여자들 뿐이고 자들은 죄다 방 안에서 이종격 투기 보면서 체급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또 다른 세상이 열려 있더라고요. 식사 준비가 끝나고 그 집 구석 여자들이 방에 한 번씩 기웃거리면서 밥 드세요, 식사하세요, 진지 드세요. 그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나오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에 차려진 밥상머리 앞에서 여자들은 남자들 다 나올 때까지 수저도 들지 않고 밥상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사료 꺼내주고 기다려 하면 몸이 잔뜩 달아서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이 귀엽기는 해도 뭔가 마음이 미안해서 얼른 먹으라고 하는데 이 집 구석 남자들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밥을 처먹으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도 보던 이종격 투기 시합이 누가 이기는지가 그렇게 궁금한 건지 나올 생각도 없었고요. 기어이 남자들이 나와서 식사를 시작했는데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커다란 접시에 지들 먹을 거 대충 담아다가 다시 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TV 좀 보다가 반찬 뭐가 맛있으면 그거나 더 집으러 오고 밥상머리 교육이 아주 더럽더라고요. 거기에 식사가 끝나니 자기들 먹던 그릇은 밥상에 그대로 올려놓고 다시 방에 모여서 TV 삼매경에 빠져버리고요. 여자들은 그걸 보고는 군말도 없이 그릇 치우고 설거지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라는데 남자들은 또 과일이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이번엔 무슨 야구 경기를 보는지 자기들끼리 아주 야구 감독이 돼가지고 저놈은 저래서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 과일 깎는 것 좀 봐야겠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보던 어머님인가 싶었습니다. 큰 집 식구들 앞에서 우리 집 들어올 며느리가 이렇게 일을 잘해요 자랑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저를 거들어주는 게 아니라 과일 안 깎고 뭐 하냐는 식으로 부추기네요. 어이가 없었어요. 데이트할 때는 식당에서 저 앉으라고 의자까지 빼주던 사람이 자기 가족들 앞이라고 폼을 잡고 싶었던 건지 긴장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하면서 원래는 과일을 잘 깎는다고 하는데 그게 칭찬처럼 들리지도 않고 하나도 고맙지도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돼서야 저 혼자 가면 심심하겠다면서 제 차를 타더라고요. 운전을 대신해주나 싶었는데 자기 술 좀 마셨다고 운전 못한다고 저러고 있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자리가 좀 불편했다고 썽을 내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끼리 모이면 저런 게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남자가 주방일을 어떻게 하냐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확 들어라고요. 명절도 아니고 가족 모임이 이 정도인데 제사라던가 큰 행사 있으면 거기서 갈려나가고 혹사당할 제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자상하고 배려 깊은 모습이 참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모습은 정말 세 발의 피 정도도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운전하고 있는데 팔을 뻗어서 내비 목적지를 마음대로 바꾸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으로 해놓았던 목적지를 근처 숙박업소로 바꾸더군요. 지가 술도 한 잔 먹었고 밤도 늦어 운전하기 힘들고 피곤할 테니 저보고 한숨 푹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어가라고요. 그만큼 나를 위해주는 척 말하는 놈이
기껏해야 지네 집 근처 역에 있는 싸구려 숙박업소로 목적지를 정해놓는 것도 어이가 없고, 술 마시면 사람 본성이 나온다는데 이제껏 알고 있던 모습은 다 거짓이고 이게 제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상대방의 본 모습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확신이 생겼어요. 이 집구석 며느리 자리가 되면 사람 대접은 고사하고 식모 대접도 제대로 못 받겠다는 생각이 말입니다. 말없이 차를 달리고 있으니까 휴게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차를 돌렸어요. 남자친구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1시간 반만 더 가면 되는 걸 그냥 참지 뭐하러 휴게소를 들르냐는 겁니다. 평소였으면 그냥 넘어갔겠는데 이제 와서 들으니 이렇게 지만 않은 놈이었나 싶고, 어디를 어떻게 봐도 좋은 구석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내 옆에만 있는데도 꼴도 보기 싫은데 정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미 결심을 했을 때 남자친구에 대한 일말의 정담이 마저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는 동안까지도 계속해서 궁시렁대고 있었어요. 사실 휴게소에 진입하게 된 이유도 정확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 상황에 대해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실망을 크게 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 남자친구 입장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나눠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차를 하는 순간까지 저러고 있는데 더 이상 줄 기회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는 아마 알게 모르게 제가 연애하면서 충분히 줬던 것 같고, 그랬기에 저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도 결혼하면 제가 당연히 자기 엄마가 하는 것 마냥 똑같이 식모살이를 시킬 생각이었던 거겠죠. 혼자 화를 삭히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뭐하러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하냐고, 이 시간이었으면 벌써 도착했겠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했을 때 저도 스위치가 확 하고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당장 내 차에서 내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은지 방금 내리라고 했냐고 되묻더라고요. 제대로 들은 거 맞다고 차분하게 내리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화장실 안 급하다고 그냥 빨리 출발하자고 끝까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길래 지금 내리라고, 그리고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할 생각 하지 말라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제 말에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저한테 왜 그러냐고 하면서 원래 우리 집안이 여자가 일을 다 하는 분위기라 그렇다고 술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이실직고를 하는 거 보면 자기도 그게 잘못된 거고 제가 헤어지자고 할 정도의 상황이란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포장을 해서 자기가 잘해서 저만큼은 일 안 해도 되도록 해보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이 믿음이 가지도 않고 누가 봐도 당장 내 기분 풀어주려고 하는 입바른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됐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리라고요. 안 내리면 이 사람 많은 휴게소에서 소리라도 질러서 아주 경찰까지 부를 수도 있다고 단호하게 말하니 남자친구는 끝내 쭈뼛거리면서 차에서 내리더군요. 남자친구가 차에서 내리는 걸 보자마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제가 진짜로 자기를 두고 갈 줄은 몰랐는지 출발하는 제 차를 달려오면서 쫓아오는데, 휴게소에서 버려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잔뜩 겁먹은 꼴이 참 우습더군요. 집에 돌아온 뒤로 남자친구한테는 전화가 불이 나게 왔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 기분 풀어준다고 하는 말이 여자는 원래 결혼하고 나면 다 그러는 거라고, 남들 다 하는 일인데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1년에 몇 번이나 그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 집구석에서 남자들 권투중계 보면서 여자들 종부리듯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우리 집만 해도 집안일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집에 며느리로 갈 거지 제 발로 식모노릇 종살이 하려고 들어갈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 어머니도 처음에는 자기 아들 편 들어주고 제 마음 돌리려고 전화를 했다가 제 말에 동조하면서 그렇다고 아주 뿌리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이 집구석은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 저보고 잘 생각했다며 오히려 응원을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니까지 도와주신 덕분에 남자친구도 더 질질 끌지 않고 안전이별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힘으로 저만 거기서 일을 안 하게 바꿀 수 있는 집구석이었다면 다른 건 모르겠고 힘 좀 더 써서 자기 어머니라도 일 좀 덜 하실 수 있게 바꿔주면 좋겠네요. 아직도 음식하는 열기 앞에 얼굴이 시뻘겋게 익어 계시던 어머님 얼굴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게 제 모습이 될 수도 있었으니 아직도 좋은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썰푸는 총각이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썰푸는 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어이 남편 식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하고는 주변 지인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연애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연인들처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데 구경하러 다니고 하면서요. 그때는 그냥 남편이 남들보다 복스럽게 먹는다고만 생각했지 그런 식탐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도 문제 삼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장점으로 보이던 모습이었거든요. 아마 남편도 그게 자기한테 단점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던 건지 연애하는 동안에는 본성을 숨기고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자마자부터 남편은 그동안 참아온 본성을 보여줬어요. 정말 말 그대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붙어입니다. 저는 솔직히 결혼식 날 너무 긴장을 해서 신부 대기실에서부터 엄청 떨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손잡고 신부 입장하는 순간부터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너무 떨어서 그런지 아직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웨딩드레스 때문에 특히 배에도 힘을 주고 있어야 했고 높은 구두까지 신고 있으니 몸이 불편한 상황인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본식이 끝나고 옷을 그나마 편하게 갈아입고 나서 식사 중인 하객들 한 분 한 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 제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마 긴장이 풀려서 더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식 다음날 아침 일찍 신혼여행을 바로 출발하기로 돼 있어서 잠깐 신혼집에서 쉬다가 차를 타고 공항까지 가야 하는 타이트한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두통도 심하고 속도 메스꺼워서 1시 바삐 신혼집으로 돌아가 약 먹고 누워있고 싶은데 남편은 저보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직 인사를 안 드린 중요한 분이 남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 안 좋은 저를 두고서 저 멀리서 뷔페 접시를 산처럼 가득가득 쌓아놓고는 테이블로 걸어오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심지어 산처럼 쌓아놓은 그 접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다시 한번 음식을 들어 곧바로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이렇게 5접시는 먹어야지 뽕을 뽑겠다면서 저는 당장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 저는 안중에도 없고 다 식어빠진 뷔페 음식을 처먹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뷔페 쪽을 계속 향해서 한 입 먹고 뷔페 쪽 쳐다보고 또 한 입 먹고 하면서 먹더라고요. 왜 저러나 봤더니 음식이 치워지는 게 있으면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더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또 접시 하나를 더 꺼내서 부스러기만 남은 음식을 받아오고 했어요. 제 몸 상태 신경 안 쓰고 저렇게 먹고 있는 게 원망스럽기는 했지만 이 사람도 너무 긴장했고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다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도착한 신혼여행지에서는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식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날 제 몸 상태가 저랬으니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도 멀쩡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행지 도착하자마자부터 남편은 이걸 먹어보고 싶었다, 저걸 먹어보고 싶었다 하면서 처음부터 먹으러 다닐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여행지에 도착하자 먹은 음식이 얹혀서 아주 고통스러운 첫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기도 전에 다 토해내버리고 몸에 기력이 없으니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걱정을 해주기는커녕 오늘은 이걸 먹어야 한다, 저걸 먹어야 한다 하면서 오히려 침대에 쓰러져 있는 저를 두고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겠으면 혼자라도 나가서 먹고 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운해서 한 말인데 남편은 정말 그래도 되냐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저를 두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건 밤 12시가 지나서입니다. 야시장까지 들려가지고는 정말 지가 먹어보고 싶던 것들을 하나씩 다 먹고 왔는지 소화제를 먹으면서 들어오더군요. 약국에 들려서 소화제 살 정신은 있는데 제 증상은 어떤지 묻지도 않고 제가 먹을 약은 하나도 사오질 않았어요. 그 뒤에도 남편 먹성 때문에 서운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다 적으면 오늘 하루 가지고는 다 나열하기도 모자랄 것 같아서 가장 서운한 거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제가 저희 아들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였습니다. 먹덧이 너무 심해서 거의 아무것도 입에 대지를 못했어요. 정말 냉장고 여는 소리만 들어도 화장실 변기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 했는데 남편은 저를 오히려 원망하듯 말했습니다. 다른 집 보면 여자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많아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면서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제가 혹시 땡기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같이 먹을 생각에 기대를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을 했다고 들어오는 과일이며 고기며 공국 같은 거 전부 다 남편의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과일이야 상할 수도 있으니 남편이 먹어도 크게 상관 안 하지만 고기며 사골 같은 건 솔직히 얼려두고 나중에 제가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아주 맛소금까지 팍팍 쳐가면서 자기 입맛대로 간을 해놓고 한 입에 다 털어먹었더군요. 언젠가 하루는
웬일로 입맛이 돌아서 갈비탕에 당면을 조금 풀어서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동실에 뒤져보니 마침 유명한 맛집에서 사온 갈비탕이 2팩이 얼려져 있더라고요. 이거 데워서 먹으면 딱이겠다 싶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데우려는데 남편이 와서는 그거 자기가 먹으려고 사놓은 건데 하면서 아까워하는 겁니다. 내 앞으로 들어온 건치가 다 처먹어 놓고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다는데 저러니 어이가 없었어요. 너만 입이냐고. 이건 내가 먹을 테니까 신경 끄라고 했죠. 한 팩도 아니고 2팩인데 제가 한 팩 먹는 게 그렇게 아쉽나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한 팩마저 포기하는 건 아쉽고 이참에 그냥 제가 먹을 때 자기도 옆에서 같이 먹을 계획이었는지 자기가 준비해 줄 테니까 저는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임신하고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위해 뭔가 먹을 걸 해준다는 말에 기분이 살짝 좋아졌어요. 그동안 서운한 게 풀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누라라고 신경을 써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남편이 밥이 다 되었으니 나오라고 하는 말에 나갔는데 저는 풍겨오는 냄새 때문에 또다시 변기를 붙잡고 화장실 신세를 면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하면서 고수며 산초 같은 각종 향신료를 갈비탕 국물에다가 때려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갈비탕에서 베트남 현지에서 먹는 쌀국수 맛이 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기가 원래 이렇게 먹으려고 했다고 저도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고수는 입에도 대지를 못하거든요. 안 그래도 먹더 때문에 예민한데 음식에 고수가 들어가니 정말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였어요. 너나 실컷 먹으라고 숟가락 집어던지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사과하는 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방으로 따라 들어와서 제 기분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후루룩대면서 갈비탕을 먹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디서 사놓은 건지 쌀국수까지 준비해서는 탕에 말하다가 진짜 지가 원하는 대로 먹고 있었어요. 입술에 기름이 묻어 번지르르해져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 저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현지에서 먹는 음식 어쩌고 하는데 정말 비행기 태워서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아이도 문제없이 태어났고 저도 다행스럽게 건강회복을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생긴 아이 덕분에 양가 어른들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지내왔는데 아이도 태어났고 이제 자식돌이 며느리돌이 하면서 잘 지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과 제가 부부의 연을 맺고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 양가 어른들을 챙기게 되는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래도 저도 시댁 먼저 찾아뵙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같은 지방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솔직히 코로나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해서 왕래하기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결혼 후에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인사를 드리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다짜고짜 친정에 먼저 가라고 하더군요. 어디를 먼저 가든 상관은 없었기는 한데 그래도 결혼 후에 처음 찾아뵙는 건데 순서대로 시가 어른들 먼저 뵙는 게 좋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시댁에는 자기가 갈 테니 저보고는 친정에 다녀오라는 겁니다. 뭐 여러 커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어디서 봐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남편이 그런 정도로 남녀평등 생각하는 사려 깊은 사람인 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렇게 해야 하는 본심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친정에서 명절 음식을 좋은 걸로 골라올 수 있지 않냐고. 그러면 자기는 자기대로 시댁에 가서 명절 음식을 얻어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괜히 친정에 늦게 가봐야 제 남자 형제들네가 와서 동그랑땡이나 고기 산적같이 맛있는 건 미리 다 가져간다는 뜻인 거죠. 저를 친정에 보내면서도 삼색나물 같은 것만 얻어오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하면서 제 남자 형제들한테 절대 양보하지 말고 갈비찜이나 불고기, 동그랑땡이랑 고기 산적같이 육류 위주로 챙겨서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는데 저도 사실 시댁 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동안 코로나다 임신이다 해서 친정어머니 못 본 지도 오래됐으니 하루빨리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시댁을 안 가도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한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기어이 저 혼자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어머니도 혼자서 온전을 보더니 제가 왜 남편도 없이 혼자 왔나 싶어서 부부싸움이라도 크게 한 줄 아셨답니다. 따지고 보면 부부싸움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명절날 친정에 와이프 혼자 보냈다고 이혼할 일까지는 아니죠. 진짜 사건은 제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도 남편이라고 남편이 좋아할 만한 고기 음식 위주로 챙겨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주차장에 벌써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보니 남편은 이미 돌아와 있는 듯 싶었어요. 거기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려나 싶었는데 일찍도 왔네 싶었어요. 혹시나 방금 왔나 싶어서 차 안을 들여다봤는데 차 안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곧장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 그대로이고 남편이 들어온 기척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봤는데 아직 안 들어왔나 싶었어요. 엇갈렸나 싶어서 금방 들어오겠다 생각했죠. 어차피 저녁 때였으니 친정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있으면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쌀을 씻고 밥을 올려놓을 때까지도 남편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 안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이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주차장에서 집에 들어오는 길에 무슨 봉변이라도 당했는가 싶고 그래서 애기 들쳐업고 밖으로 후다닥 나가서 남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찾는 데는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열이 받네요. 단서가 없으니 차부터 가봐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차 안에 있더군요. 양 볼따고 가득 음식을 구겨 넣은 상태로 당황하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고 차 안에서 시댁에서 명절 음식 가져온 걸 꾸역꾸역 처먹고 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맛있게 먹겠다고 편의점에 들러서 즉석밥을 데워온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해서 남편 차 안을 처음 들여다봤을 때 없던 게 다른 데 간 게 아니고 마침 편의점에 가서 즉석밥을 데워오는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갈비찜을 몇 대 얻어온 것 같은데 그걸 저랑 나눠 먹기가 그렇게 싫었나 봅니다. 갈비찜은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였고 밥이 남아있으니 아까웠는지 동그랑땡이랑 육전을 꺼내서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갈비찜을 못 먹어봤겠나요? 아니면 동그랑땡을 못 먹어봤겠나요? 욕심부릴 생각도 없고 차라리 양이 별로 되질 않으니 자기 혼자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제가 양보 안 해줄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 간하는 게 너무 세고 냄새도 강하게 해서 시어머니 음식은 도무지 제 입에 안 맞아서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 듣고 한다는 말이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것도 먹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자기가 시댁 음식 먹는 만큼 친정 음식을 저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싶고 정말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입안의 음식은 얼마나 우겨 넣은 건지 양쪽 볼이 다람쥐 마냥 부풀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인간하고 1년을 넘게 살아온 제가 부처님이다 못해 바보 같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가져온 음식 옆에 잡채가 보이길래 접시째로 들어서 가져온 거 다 먹을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하고 남편 얼굴에다 드립다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남편은 잡채에 얻어맞고 어프어프거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집에 들어와서 친정에서 음식 싸준 거 그대로 들고 아예 없고 친정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는 이혼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혼해나 싶을 정도로 이혼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보고 용서해달라고 뭘 그런 걸 가지고 이혼까지 하느냐 설득하려고 들었지만 제가 워낙 강하게 나가니 결국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은 반반씩 분할하기로 했지만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저보다 많이 처먹은 죄가 있으니 위자료로 1,5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도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달달이 받아내기로 했고요. 이혼하면 혼자 벌어서 혼자 처먹는 데만 써도 될 줄 알았나 본데 그렇게 해줄 생각 전혀 없지요. 이혼 과정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저한테 말을 걸려고 하길래 사과라도 하려나 싶었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 밥이나 먹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게 정 떨어지게 만들어주네요. 남편의 식탐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로 생긴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라지만 정신적인 요인이 크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배우자인 저에게 어느 정도의 예의나 배려가 있었다면 이혼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혼자 키우는 돌싱녀가 되었지만 상관없어요. 차라리 스트레스 받지 않고 후련하게 혼자 사는 편이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